서양 철학을 보면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시대별로 구분할 수 있고 각 여러 사조로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반면 동양 철학은 크게 유불선, 유교, 불교, 도교로 분류하지만 이유 체계적으로 나누지 않는 편입니다. 물론 제자백과에서 여러 사상이 꽃피었고 유교에서 훈구학, 성리학, 양명학, 고증학으로 분류하는 것처럼 나눌 수도 있지만 서양 철학에 비하면 모호한 편입니다. 그리고 이게 종교와 뚜렷하게 구분되지도 않고요. 애초에 조선에서 천주교가 들어왔을 때 서학으로 들어왔습니다. 종교라기보다는 학문의 개념에 가까웠습니다. 리처드 라스벳의 생각의 지도를 읽어보면 서양은 대체적으로 개별적인 사고를 한다면 동양은 대체적으로 복합적인 사고를 한다고 합니다. 서양 역시 종교와 철학은 뗄 수 없는 관계로 볼 수 있지만 동양과 다릅니다. 철학은 종교를 설명하는 방법으로서 신학을 견고하게 만드는 도구라고 보면 됩니다. 그 도구에서 경험주의냐 합리주의냐를 통해 과학이 발전되기도 했고요. 반면 동양에서 철학과 종교는 구분할 수 없습니다. 국가 체제를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 철학이 곧 종교이고 종교가 곧 철학인 셈입니다. 서양은 세상을 부분으로 보고 동양은 세상을 전체로 본다라는 책 속의 말처럼 유불선을 설명할 때에는 유교 따로 불교 따로 도교 따로 설명하기보다는 세 사상의 관계를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즉 동양의 사상은 관계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얘기할 영화는 자객서문왕입니다. 근데 왜 굳이 동양 철학을 언급했을까요? 자객서문왕은 무협 영화입니다. 그렇다고 이게 액션 영화는 아닙니다. 도에 관한 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란 뭐일까요? 깨달음, 우주, 원리? 모릅니다. 애초에 도를 도라고 말할 수 있으면 그것은 도가 아니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유교에서 말하는 도, 도교에서 말하는 도, 불교에서 말하는 도 전부 다르니까요. 그럼 도는 서양 철학과 무엇이 다를까요? 서양 철학은 존재의 철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으로부터 세상과 단절된 단독자가 되기도 하고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나라는 개념이 강해서 내가 인식하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가 중요합니다. 나를 정의할 때에는 서양의 관점에서 개별적인 존재로 보지만 이번 영화에서 나를 개별적인 존재로서 보는 것이 아닌 관계를 통해 바라봅니다. 이 영화의 주제는 서문왕은 과연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입니다. 일단 이 영화는 졸립니다. 제가 리뷰한 영화 중에서 안 졸린 영화가 어디 있겠냐만 진짜 보다가 잤거든요. 엔간하면 안 자고 보는데 참지 못하고 졸은 영화가 다큐멘터리 그 사람 주기경,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의 노스텔지아, 고레에다 히로카츠의 원더풀 라이프, 그리고 이번에 리뷰할 자객 서문왕이었습니다. 영화 자체가 워낙 밀도가 낮으면서 배경 설정은 복잡하고 인물의 관계도 복잡합니다. 그리고 배우들의 연기 톤도 잔잔하기 때문에 마치 점심시간 이후 역사 수업을 듣는 것처럼 졸음이 쏟아집니다. 심지어 무협 장르라는 점 때문에 액션을 기대하게 되는데 액션의 비중은 호수 위에 떠있는 나뭇잎 한 장처럼 거의 없고 붕 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가 어렵다고 느끼실 겁니다. 이동진 평론가에 의하면 영화가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는 4가지 있다고 합니다. 영화가 스토리텔링에 실패한 경우, 일부러 정보를 전달하지 않는 경우, 영화가 다루는 주제가 어려운 경우, 인물의 심리에 집중하는 경우라고 하는데 뭔가 다 해당되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스토리텔링에 실패를 했기보다는 영상의 목적을 미장센에 초점을 둬 여백의 미를 담아냈다는 점, 하지만 여백의 미를 담아내기 위해 정보가 제한되었다는 점, 영화가 다루는 주제가 동양 철학이라는 점, 등장 분량이 적은 서문왕의 심적 변화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란 점을 들어 이번 영화는 필연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확실히 미술적인 부분은 매우 뛰어납니다. 미장센이 뛰어나서 장면 하나하나가 완성형입니다. 인물의 클로즈업은 거의 없고 대부분 롱쇼트이며 호흡이 느린 편이라서 영상으로 풍경화를 그려내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럴 거면 미술관에 가겠지만. 간혹 의미가 없는 장면도 보이긴 하지만 동양화에서 불법한 여백의 미를 보여주는 듯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 영화에서 영상은 스토리텔링보다 미장센이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굳이 이야기를 진행시키기 위한 영상만 있기보다는 아름다움 자체를 담는 장면들이 많습니다. 보통 영화는 관객들의 이해를 도와주기 위해 특정 장면에 클로즈업을 집어넣거나 편집을 통해 흥미를 돋구는데 그 정도로 친절하지 않기 때문에 이야기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이 영화의 배경 설정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할까요?
세기 중엽 당나라는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당나라는 조정을 보호하기 위해 변방에 번진을 설치하여 지방을 다스립니다. 세월이 흘러 번진들은 점차 조정과 거리를 두며 세력을 키웠고 그 중에서 위박이 가장 큰 세력이 됩니다. 조정에서는 위박이 조정을 침범하지 않기 위해서 혈연 관계를 맺기로 합니다. 그 때문에 황제는 자신의 여동생 가성공주를 위박에 시집을 보냅니다. 가성공주가 위박으로 갈 때 녹사관으로 섭진씨와 위박으로 갑니다. 거기서 가성공주는 위박 절도사와 혼인하여 전개안을 낳게 되고 섭진씨는 위박의 고위관료 섭우후와 혼인하여 서분낭을 낳게 됩니다. 가성공주는 서분낭과 전개안에게 옥결을 주는데 이는 15살 때 혼인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웃지역 지사가 백성을 위박에 위탁하고 이에 기뻐하여 절도사는 전개안을 지사 딸과 결혼시키려고 합니다. 가성공주는 본처가 아니었기 때문에 전개안을 절도사로 만들기 위해서 지사의 딸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전개안은 서분낭에게 마음을 두고 있었고 이 때문에 가성공주는 서분낭을 쌍둥이 자매 가신공주에게 보내버립니다. 이후 절도사가 승하하게 되고 절도사 측근이 절도사 침대 아래 저주를 의미하는 사람 모양의 종이를 발견합니다. 이에 가신공주를 의심하고 수사를 합니다. 그러나 가신공주는 도사로서 하늘을 섬기지 귀신을 쫓지 않으며 그런 술법은 나약하고 불안한 자들이 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당 조정에서 선왕이 승하하고 즉위한 선왕의 조카마저 1년 뒤 승하하게 됩니다. 이 소식에 가성공주는 크게 통곡하며 세상을 떠납니다. 사돈지간이었던 조정과 위박은 황제와 절도사의 죽음으로 거의 남이 되어버립니다. 황제는 반개로 넘어가고 절도사는 전개안이 물려받고 둘이 이어주는 가성공주까지 세상을 떠났으니 말이죠. 성덕의 절도사 왕사진이 서거하자 조정은 경조소윤 배무를 성덕으로 조문 보내고 왕사진의 아들 승종을 설득하여 소금과 철의 세금을 상납케 하고 덕주와 체주를 조정에 바치는 대신 절도사로 임명합니다. 조정은 이 기회에 덕주와 체주에 보신군진을 새로 설치하게 되면서 조정의 힘이 점차 강해집니다. 중앙집권 세력은 점차 강해지고 혈연 관계에서 멀어지게 되니 지방 세력인 위박은 위기에 놓여지게 됩니다. 한편 서분낭은 가신공주의 가르침 아래 최고의 자객으로 자라났습니다. 하지만 암살 대상의 자녀를 보면 마음이 흔들려 죽이는 것을 실패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이에 가신공주는 마음을 다잡기 위해 연이 있었던 전개안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위박 밖으로는 조정과의 문제, 위박 안으로는 서분낭의 등장으로 혼란스러운 전개안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요약을 해보니 영상의 목적 1순위로 정보 전달에 두지 않는 것 치고 정보량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대적 배경이 있고 이야기에 전제되는 배경이 있고 사건의 배우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영상으로 풀어내려고 해도 거의 12부작 드라마는 뚝딱 나올 분량이지만 자객 서분낭은 1시간 40분 정도의 러닝타임의 영상 대부분을 미적 요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설정들은 등장인물의 대사로 드러내고 있으며 앞서 말했듯이 영화가 수면제에 다다를 정도로 루즈하다는 것을 고려해보면 눈 잠깐 감는 것으로 도 상당한 정보를 놓치기 쉽습니다. 이런 설정들을 제외하고 영화의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말해보자면 이모부가 말을 잘못해서 유배당하는 와중에 섭전씨의 암살 계략으로 위박은 뒤숭숭한 상태가 됩니다. 가신 공주의 명을 받아 전개안을 죽이러 온 서분낭은 반대로 이런 섭전씨의 계략을 눈치채고 위박을 지켜낸 뒤 신라로 간다는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냥 사랑꾼 보디가드 이야기랄까요? 근데 사랑꾼 서분낭의 짝사랑 이야기치고 배경 설정들이 너무 복잡합니다. 시대적 배경은 왜 언급하고 가성공주와 가신공주는 왜 같은 배우를 사용했으며 옥결은 또 뭐고 난조는 또 뭔 이야기일까요? 게다가 왜 이런 수면제 영화가 BBC 선정 100대 21세기 영화에 포함되어 있을까요? 모르면 뭐 알 때까지 봐야죠. 영화에서는 위기가 4가지 존재합니다. 첫 번째, 지방 세력의 성장으로 인한 당 조정의 위기. 두 번째, 당 조정의 세력 부흥에 의한 위박의 위기. 세 번째, 이웃지사 세력인 섭전씨의 암살 계략으로 인한 위박의 위기. 네 번째, 가신공주의 암살 명령을 받은 서분낭에 의한 전개안의 위기. 왜 영화는 시대적 배경을 언급했을까요? 바로 시대적 배경인 첫 번째 위기가 주제를 관통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를 보면 당 조정이 지방에 번진을 설치한 이유는 조정 황실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번진이 독립된 세력으로 커지는 것으로 오히려 조정 황실의 위험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세 번째 위기도 위박 세력의 확장을 위해 이웃 지역의 세력을 받아들이고 가성공주가 전개안의 절도사 자리를 확고하게 다지기 위해 전원씨와 전개안의 혼인을 성사시켰다가 역으로 전개안의 암살 세력을 키워 위험에 처했으며 네 번째 위기 역시 전개안을 섭전씨와 성공적으로 혼인시키기 위해 서분낭을 가신공주에게 보냈다가 자객이 되어 돌아오는 위험을 초래했습니다. 이처럼 위기는 평화와 안전을 위한 행동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가장 곤란한 상황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행동이 도리어 자신에게 위험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세 가지 위기는 어떤 형태로 흘러갈까요?
두 번째 위기는 왜 언급 안 하냐고요? 마지막에 할 거니까 걱정은 하지 마세요. 이 영화의 전체 화면비는 4대 3입니다. 하지만 유독 이질적으로 16대 9의 화면비를 가진 장면이 있습니다. 12분 40초 가성공주가 난조 이야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하필 이 장면만 화면비가 다를까요? 당연히 강조하기 위해서죠. 그럼 난조 이야기는 어떤 내용이냐? 개빈국 왕이 난조 한 마리를 얻었다고 하나 3년간 울음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왕이 말하길 동족이 있을 때만 운다고 하여 거울을 보여주었고 난조는 슬프게 울더니 밤새 춤을 추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다는 이야기입니다. 1시 15분 50초를 보면 서분낭이 가성공주에게 7연금을 배우면서 푸른 난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가성공주는 황실을 떠나 홀로 위박으로 오게 되어 외로워했다고 하니 난조 이야기는 가성공주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성공주는 첫 번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난조입니다. 조정은 성장한 번진 위박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혈연 관계를 맺기로 합니다. 이를 위해서 황제는 여동생 가성공주를 위박으로 시집 보냅니다. 하지만 가성공주는 황실에서 벗어나 낯선 위박으로 가길 싫어하여 자신의 수레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완곡하게 거절했지만 황제는 본인의 금수레를 태워 보냈습니다. 조정의 평화를 위해서라면 가성공주의 의사 따위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난조는 봉황의 일종으로 평화로운 시대에 나타나는 전설 속의 동물이라고 하니 평화를 위해 희생되는 가성공주는 푸른 난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영화 속의 난조는 가성공주 한 명뿐일까요? 세 번째 위기에도 난조가 등장합니다. 바로 서분낭입니다. 서분낭은 가성공주에게 거울에 비친 자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가성공주는 황제에게 받은 옥결을 서분낭과 정계안에게 주면서 위박의 평화를 위해 혼인을 약조합니다. 가성공주 본인이 조정의 평화를 위해 희생된 존재인 것처럼 서분낭을 위박의 평화를 위한 존재로 바라본 것입니다. 하지만 가성공주는 정실 부인이 아닌 첩의 위치로 아들 정계안이 절도사가 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웃 지역 지사가 백성을 위탁하러 등장했으니 이웃 지역 지사의 딸 전원씨를 정계안과 혼인시키면 절도사의 위치를 확고하게 만들 수 있으니 정계안을 전원씨와 혼인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정계안과 서분낭은 서로 마음을 두고 있었으니 서분낭을 멀리 보내기로 합니다. 위박의 평화와 아들의 권력 중 가성공주는 아들의 권력을 선택하게 되며 이로 희생되는 사람은 서분낭이니 영화에 등장하는 두 번째 난조는 서분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난조는 전계안의 첩 호의입니다. 네 번째 위기는 서분낭이 전계안을 제거하는 내용입니다. 서분낭이 전계안을 제거하려는 이유는 따뜻한 마음씨 때문에 암살 대상의 가족을 보면 차마 죽이지 못하니 이런 따뜻한 마음을 제거하기 위해 가장 연이 닿아 있는 사람을 제거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호의는 임신한 상태였던 것이었으며 암살의 위험을 받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만약 정계안을 죽인다면 호의는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하며 외로운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난조 이야기에는 거울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거울에 비춰진 난조는 가성공주에게 서분낭을, 서분낭에게는 호의로 볼 수 있습니다. 가성공주는 서분낭을 평화의 매개체로 바라보았고 서분낭은 호의를 정계안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서분낭을 난조로 만든 사람은 가성공주였고 호의를 난조로 만들어야 할 사람은 서분낭이었습니다. 그럼 서분낭은 선택해야 합니다. 정계안을 죽여야 할지 말아야 할지. 가성공주와 가신공주를 연기한 배우는 동일 인물입니다. 이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니 서로 대비되는 인물로 볼 수 있더군요. 가성공주를 보면 황실에서 살았으며 황제이자 오라버니의 명을 따라 위박으로 시집을 왔으며 서분낭에게 위박의 평화를 지키라 하였습니다. 반면 가신공주를 보면 도사로서 속세에서 벗어나 자연에서 살고 있으며 서분낭에게 무정한 칼이 되라고 정계안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동양을 움직이는 세 가지 사상을 들자면 유교, 도교, 불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교는 인도에서 건너온 사상뿐만 아니라 영화에서 드러내지 않으니 제외하고 본다면 가성공주는 유교를 의미하고 가신공주는 도교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교는 혈연, 인의예지와 같은 예절을 중요하게 여기며 국가를 운영하는 주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성공주는 본인의 의사보다 나라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황제를 위해서, 오라버니를 위해서 위박의 절도사와 혼인을 하게 됩니다. 나라는 곧 가족과 같으며 인간을 구별짓는 것이 특징입니다. 왕과 신하, 아버지와 아들, 남편과 아내 등 이분법적으로 나누며 전자가 후자를 이끌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로운 시대에는 유교가 세상을 지배하는 편입니다. 임금이 아버지로서 백성을 자녀로서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에 대한 사상이니까요.
하지만 반대로 세상이 어지러우면 도교의 힘이 강해집니다. 자연에는 인간의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상이 어린아이든 힘센 장정이든 모든 이에게 따뜻한 햇살이 내리게 하면 모든 일을 태풍으로 쓸어버리기도 합니다. 세상은 자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자연에 가깝게 행동해야 합니다. 삼국지를 보더라도 나라가 문란하여 세상이 어지러우니 황건적이 득실거리고 제갈량도 전략가 이전에 도사였던 점을 보면 인간의 통제가 안 될수록 자연의 흐름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이처럼 가신공주는 따뜻한 마음을 지닌 인간으로서가 아닌 무자비한 자연으로서 악한 사람을 제거하려는 도사입니다. 혈연에 종속되는 가성공주와 자연처럼 무자비한 가신공주 가르침을 받은 서분낭은 두 가치관이 충돌됩니다. 만약 가신공주의 명령에 따라 마음을 다잡기 위해 위박의 절도사 정기안을 죽인다면 위박은 혼란에 휩싸일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가성공주의 바람인 위박의 평화는 깨지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영화 초반부터 정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옥결이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가성공주가 위박으로 오면서 황제에게 옥결을 받았습니다. 이 옥결은 조정과 위박의 평화를 기원하는 물건입니다. 가성공주가 위박의 절도사와 혼인을 하게 되면서 평화가 찾아왔으며 가성공주는 그 옥결을 서분낭과 정계안에게 나눠주면서 위박의 평화를 염원했습니다. 하지만 옥결을 가지고 있던 서분낭이 가신공주 곁으로 떠나가 버리자 가성공주의 오라버니인 황제가 서거하고 가성공주의 남편인 절도사마저 사망하게 됩니다. 게다가 이웃지사의 딸 전원씨가 정계안 세력을 암살하며 세력을 키우는 등 위박의 평화가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위박의 평화는 옥결의 여부에 따라 정해졌습니다. 그러니 서분낭이 위박으로 오면서 옥결이 원래 자리로 되돌아오면서 위박의 평화가 되돌아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옥결의 위치가 있는 서분낭은 어째서 이모부이자 정계안의 측근인 전응을 암살단으로부터 지키는 것은 물론 정계안의 첩 호의도 지키는 것일까요? 더 이상 난조를 만들지 않기 위함입니다. 오프닝에서 서분낭은 암살 대상인 부패관리를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부패관리를 죽인다면 남는 자녀는 외로운 난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분낭은 남겨진 한 마리의 난조로서 외로움이 무엇인지 아는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가신공주로부터 가르침을 받을지라도 무자비한 자연 같은 칼날이 될 수 없습니다. 정계안을 사랑했던 서분낭은 자신을 대신해 전계안을 사랑해줄 호의를 지켜낸 것도 거울에 비춰진 난조처럼 호의에게서 자신을 찾아낸 것입니다. 또한 서분낭은 과거 가성공주가 평화 대신 권력을 선택했던 과오를 다시 고치는 것으로 가성공주의 바람인 위박의 평화를 지켜낸 것입니다. 영화를 보면 아주 잠깐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섭전씨가 고용한 자객 정정아, 갑자기 등장해 전응이 생매장될 위기에서 구해준 마경소년입니다. 이 영화에서는 정정아와 마경소년에 대한 어떤 정보도 없습니다. 아마도 서분낭의 성격을 보여주기 위한 도구적인 인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정정아는 서분낭과 칼을 부딪히는 존재로 아주 짧은 합을 통해 결투를 맺습니다. 동양적인 영상미를 전하기 위해서 찍어낸 것 같은데 사실 영화에서 제외되었어도 이야기 진행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전원씨가 서분낭을 견제한다는 것은 알겠다만 딱히 그 이상으로 의미 있는 요소는 없었습니다. 정정아가 위박을 돌아다니는 인서트나 결투 시퀀스 이외에는 등장하지도 않고요. 액션에 대한 샤오시엔의 역량이 부족한 것인지 애초에 액션에 관심이 없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으로 마경소년입니다. 일단 착한 사람입니다. 어떤 목적도 없이 위기에 처한 사람을 구해내니까요. 마경소년은 일본인으로 서분낭이 마경소년을 따라 일본으로 가기 위해 신라로 내려가면서 영화가 끝나는데 왜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최대한 쥐어짜서 끼워 넣어 보자면 최인훈 광장처럼 가성공주와 가신공주의 가르침을 겪고 나서 어느 가르침도 선택하지 않고 선한 사람인 마경소년을 따라 신라로 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중립국만 외치는 이명준처럼요. 가성공주의 가르침과 가신공주의 가르침 모두 난조를 낳았으니 외로운 난조를 만들지 않는 새로운 가르침을 찾기 위해 우연히 만난 선한 마경소년을 따라간 것일지도 모르죠. 이 영화의 최종 결말은 두 번째, 당 조정의 세력 부흥에 의한 위박의 위기에 대한 대답입니다. 평화를 위해 맺은 사돈지간은 두 권력자가 죽자마자 위기로 돌변합니다. 이에 대해 신하들은 이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성덕의 분란을 일으켜 조정을 견제해야 되는지에 대한 갑론을박을 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본 것처럼 위기를 해결하고자 한 행동들은 어떤 방법으로든 또 다른 위기로 돌아왔습니다. 더욱이 평화보다 권력을 쫓을수록 그랬습니다. 하지만 여러
일이 일어난 후 이에 대한 최종 방안은 현상 유지입니다. 누군가를 모함하거나 희생시키는 것을 선택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 군대에게 적당히 대접하고 성덕과 싸우는 척하면서 갈등을 최대한 회피하는 것입니다. 뭔가 허무하죠? 물론 영화 자체는 서분당의 심경 변화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주요 이야기 발단이 조정의 부흥에 의한 위박의 위기였으니 무시할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뭐 특별한 결말은 아니죠. 근데 사실 평화라는 것은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계하는 자신의 아버지를 암살한 섭전씨를 죽이려고 했으나 아들이 막아서고 전흥의 무력한 주장에 불같이 화를 내며 유배를 보냈으나 결국 전흥의 방법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정계하는 아무것도 못하는 인물처럼 그려집니다. 권진을 다스리기 위해 사랑하는 서분랑을 떠나보내야 했고 어머니가 없는 자식을 만들지 않기 위해 아버지의 복수를 하지 말아야 했으며 자신보다 조정의 힘을 두려워하는 신하들을 보고 있어야 하니까요. 그래도 정계는 감당해야죠. 개인이기 전에 번진을 책임지는 절도사이기 때문이니까요. 영화 제목이 서분랑이지만 사실 서분랑은 주인공보다 관찰자에 가깝습니다. 서분랑이 보는 가성공주, 서분랑이 보는 정계한, 서분랑이 보는 마경소년. 서분랑이 자객으로 설정한 이유도 암살자보다는 관망자의 위치에 올리기 위한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영화 관객처럼 말이죠. 서분랑의 시점으로 사람들의 외로움을 보셨을 겁니다. 위박의 권력자이자 책임자인 정계한의 외로움, 평화를 위해 희생된 가성공주의 외로움, 외로운 푸른 봉황 난조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 것 같나요?